안녕하세요. 결혼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된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 말을 아시나요?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엄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전 엄마뿐 아니라 아빠 또한 일찍이 여의었거든요. 그 뒤로 험난한 세상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저는 신이 있다면 신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신 대신이라던 엄마도 아빠도 남들보다 일찍 잃은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게도 저를 위해 함께 웃어주고 울어줄 소중한 인연이 나타나더군요. 제 사연은 바로 가족이란 이름은 항상 아픈 존재였던 절 포근한 온기로 감싸준 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옆집 이웃의 속사정 같은 평범한 이야기,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 내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희미하지만 고아인 제게도 어릴 적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엄마, 수영아, 왜 울어? 어머, 이 흙들을 왜 죄다 가져와서 방바닥에 뿌려놓은 거야? 그게 아니고 놀이터에서 흙으로 오리 만들어서 엄마 아빠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넘어져서 다 망가져 버렸어. 그걸 엄마를 불러서 보여주지. 집까지 이렇게 가져오면 어떡해. 혼내지 마, 여보. 5살짜리가 되는 일 안 되는 일 생각이나 했겠어? 그냥 부모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마음뿐이었을 텐데 얼마나 기특해. 수영아, 울지 마. 이리 와. 아빠가 안아줄게. 그건 그러네요. 고마워, 수영아. 비록 우리는 못 봤지만 우리 수영이 마음은 엄마랑 아빠가 고맙게 받을게. 별것도 아닌 일로 예쁨 받던 내가 그저 나여서 사랑받던 짧은 시절은 제 인생 고작 6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저를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지방의 아빠 친구 장례식장에 다녀오던 부모님은 고속도로 전복사고로 그만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외가족 친척은 없었고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큰아버지와 함께 살던 할머니는 저를 거두고 싶어 하셨지만 큰아버지가 맹렬히 반대했어요. 저희가 그럴 형편이 어떻게 돼요? 애도 셋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잖아요. 막내는 2살 된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걔네한테 보내면 되겠네요. 큰오빠는 왜 갑자기 나한테 그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남긴 약간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고모는 저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저는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르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밥을 많이 먹으면 먹는 대로, 눈치 보여서 안 먹으면 또 안 먹는 대로 구박을 받았어요. 또 소리를 조금 크게 내면 거슬린다고 매를 맞고, 숨 죽이고 있으면 보기만 해도 음침하다고 손에 잡히는 대로 저에게 물건을 던지더군요. 그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저는 제 존재 자체가 죄인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작 8살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모 집에 간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나마 저를 가장 걱정하던 할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신들의 도덕성을 야단칠 유일한 사람이 사라지자 고모와 고모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고아원에 버리더군요. 야, 서운해하지 마라. 네 아빠가 남긴 돈 그건 1년치 식비로 이미 날린 지 오래야. 이만큼 키웠으니까 난 할 만큼 한 거다. 우리 내일 이사 가거든. 어차피 찾아와도 우린 그 집에 없으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잘 지내렴. 나중에 사람들이 고모의 집에 연락해 봤을 때 정말로 고모와 고모부는 사라진 뒤였어요. 고아원 측에서 큰아버지에게 연락하니 큰아버진 자긴 모른 일이다. 우린 그 애 키울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더군요. 그때부터 전 고아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의 훈육 방식은 엄격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철칙하에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이는 원생은 신체적 훈육을 당해야 했죠. 매일매일 숨막히는 일상을 보냈지만 이미 고모네 집에서 집안을 부유하는 공기처럼 사는 법을 터득한 터라
익숙했습니다. 오히려 외로웠던 고모네와 달리 함께 두려움에 떨 고아원 원생들이 있어서 훨씬 낫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전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습니다. 홀로 서기를 시작한 저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가 악착같이 일만 했어요. 얼른 돈을 모아 전셋집이라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3년을 연애 후 나이 25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는데 그때 처음 뵌 그 남자의 엄마가 한 얘기를 듣고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아가씨도 참 염치가 없다. 아무리 우리 아들이 결혼하자고 했어도 자기 주제를 알고 알아서 거절했어야지. 꼭 내가 이런 자리까지 나와서 반대한다는 모진 말을 하게 해야 했어요. 제 주제가 어때서요? 제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됐나요? 오히려 3년 만난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멀뚱멀뚱 보고만 있는 저놈보단 제가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줌마랑 저 한심한 놈이 있는 집안은 제 쪽에서 사양이네요. 당당하게 퍼붓고 나오긴 했지만 가슴에 큰 생채기가 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뒤 그놈이 자기 엄마한테 예의 없이 군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씨부리기에 저는 그놈 얼굴에 창문 닦던 행주를 던져버리고 말았네요. 그놈과 헤어지고 전 즉시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돈도 배운 것도 부모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은 언제든 무시당하면서 살 것 같았거든요. 대학에 가긴 너무 늦은 것 같아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셋집을 구하지 않고 공무원 고시 생활을 시작했어요. 고시원에 들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외엔 잘 먹지도 않고 공부만 하며 악착같이 노력한 끝에 3년 만에 시험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그때 가장 서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대견한데 자랑하고 칭찬받을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고시원 옥상에 올라가 초코파이에 초를 하나 꽂고 쓸쓸히 스스로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장하다 김수영. 너무너무 멋있다 김수영. 혼자 그렇게 칭찬하며 초를 부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방바닥에 흩뿌려진 모래를 보고서도 저를 칭찬해 주던 부모님이 그날따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살던 지방 구청에서 일하게 된 전 선임의 부탁으로 나이 29에 첫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운명을 뒤흔들어 놓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저보다 3살 많던 남편은 자상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만난 지 1년 뒤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올 것이 왔다 싶어 저는 지레 겁부터 먹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시부모님은 그런 제 걱정이 한순간에 녹아내릴 정도로 따뜻한 분들이시더군요. 두 분은 제 가정사에 대해선 전혀 묻지 않으셨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소소한 것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댁이라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잘해야겠다고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단다. 서로 잘하든 못하든 우린 항상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 사이가 되는 거니까 말이야. 우리 가족이 되겠다고 마음 먹어줘. 정말 고맙구나.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동안 전 피해 끼치지 않는 사람,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무궁무진한 노력을 했는데 그 말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서울에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해 따로 살던 시동생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더군요. 그렇게 전 외로웠던 30년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가족이라는 존재를 얻게 되었어요. 우린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구청에서도 남편의 회사에서도 가까웠거든요. 결혼 1년 뒤 아들도 하나 낳고 남편과의 생활은 무척이나 행복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바로 시어머니라는 존재였죠. 어머마, 여기다, 여기. 아휴, 어머님, 저 그냥 우산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데 뭐하러 제 직장까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오셨으면 여기 들어오시지 왜 길 건너편에 계세요. 이게 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지. 예쁜 우리 딸
비 맞아서 감기 걸리면 마음 아파서 어떡해. 그리고 난 너 창피할까봐 안 들어갔지. 태어나자마자 생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의 여동생을 잃으셨다던 시부모님은 딸이 생긴 것 같아 기쁘다며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어요. 그런 반면 시어머니는 밖에서 저를 만나길 꺼려 하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한쪽 다리 때문에 말이죠. 선천적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셨던 시어머니는 제가 다리를 저는 자신을 창피할 거라고 여기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싫어 일부러 시어머니와 더 바깥 데이트를 즐기곤 했어요. 어머님, 우리 영화 보러 가요. 이번에 진짜 재밌는 영화 개봉했대요. 혜웅이는 아범이 보고 있겠대요. 영화관? 거긴 젊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니? 난 걸음도 많이 느려서 네가 불편할 게다. 나 말고 아범하고 같이 다녀와라. 아유, 어머님, 제발요. 저 친딸 같다면서요. 저 엄마랑 둘이 손 붙잡고 영화 보는 게 일생일대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어머님, 우리 쇼핑 가요. 저 이번에 명절 휴가비 나왔거든요. 어머님하고 커플 코트 맞추고 싶었는데 이번 주말이 완전 딱이에요. 다 늙은 내가 이 다리로 갈 데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비싼 코트를 사 입겠니? 너랑 아범 거나 사 입으려무나. 에이, 어머님이 나가실 곳이 왜 없어요. 앞으로 저랑 이렇게 자주 데이트해 주셔야죠. 전 어머님이랑 데이트하는 일이 제일 즐거운데요. 넌 내가 안 창피하냐? 어머님이 왜 창피해요? 어머님, 저 살면서 고아라고 이유 없이 손가락질 엄청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런 저한테 엄마라는 존재랑 놀러 다닐 수 있는 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앞으로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가를 붉히며 웃으셨어요. 남편도 시아버지도 시동생도 아무도 시어머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다들 무뚝뚝한 남자다 보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놀러 다닌 일이 많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저를 만난 후 바깥 출입에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 제게 고마워하더군요. 오히려 시댁 식구들을 만난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건 저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과거 따윈 전부 없던 일처럼 잊고 살던 제게 지난 과거를 되새겨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예, 김수영. 퇴근을 하던 전 집 근처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봤다가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작 8살밖에 안 된 절 고아원에 버렸던 고모라는 인간이었거든요. 비록 얼굴에 세월이 보였지만 저를 그토록 구박하던 악마 같은 그 얼굴을 어떻게 잊어버렸겠습니까?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고모 기억하는구나. 좀 수소문하니까 금방 찾아지더라. 거두절미하고 너 나한테 돈 좀 해줘야겠다. 내가 갈 곳 없는 너 2년이나 걷어줬던 거 알지? 뭐? 그게 걷어준 거라고? 툭 하면 구박하고 때리고 결국엔 날 고아원에 내다 버린 게? 그런 주제에 돈을 달라고? 그래, 내가 이번에 사기를 좀 크게 쳤는데 고소당해서 합의금 못 물어주면 영락없이 교도소행이거든. 남편이란 놈이 작년에까지 도망가다 뺑소니로 가버리지만 않았어도 경찰에 덜미 잡힌 일은 없었을 건데 재수없게 됐지. 딸려는 힘들게 키워줬더니만 범죄자 부모 필요 없다면서 나 몰라라 하고 돈 나올 길은 이미 다 막혔는데 그때 딱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좀 뒷조사해보니까 공무원도 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대. 이야, 너 보살펴준 이 고모는 철창신세지게 생겼는데 넌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나쁜 일도 좋은 일도 같이 나눠야 가족 아니겠어? 가족? 웃기지 마. 당신은 내 인생 자체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일 뿐이야. 어디다가 가족이란 이름을 들먹여?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어렸을 때 나한테 맞았던 기억 다 까먹었니? 이 나이 먹고 다시 고모한테 정신교육 한번 받아볼래? 전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높게 들어올린 고모의 손을 보니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더군요. 분명 저는 건장한 성인이고 고모는 늙었을 텐데 어릴 적 트라우마는 저를 순식간에 6살 어린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엄청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 썩을 여편네가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으아! 이게 뭐야? 아우 매워! 정체 모를 시뻘건 국물과 건더기를 고모에게 뒤집어 씌운 뒤 제 앞을 막아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커다란 김치통 같은 걸 손에 들고 씩씩대며 소리쳤어요. 맵겠지. 매운탕이니까. 내가 우리 딸 좋아하는 매운탕 끓이자마자 가져다 주려고 왔는데 웬 수상한 여자가 자꾸 집을 염탐하길래 뭐하는 여자인가 싶어서 숨어서 보고 있었어. 수영이한테 말 거는 거 보고 무슨 사이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네가 바로 우리 애 가슴에 피먹는 장본인이구나. 애한테 상처 주고 버리고 갔으면 납작 엎드려서 죗값 치르고 살 것이지. 어딜 찾아와서 내 귀한 딸 몸에 손을 대려고 들어? 딸? 뭐야? 입양됐단 얘기는 없었는데. 당신 뭐야? 귀머거리야? 방금 딸이라는 말 못 들었어? 내가 수영이 엄마다. 이 오장육부를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여편네야. 내가 살면서 한 번 꼭 만나서 요절을 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아, 이 여자 미쳤나 봐. 시어머니 들고 있던 빈통으로 그 여자의 등을 마구 내려치기 시작하셨어요. 놀란 전 우선 시어머니가 다칠까 봐 시어머니를 말렸는데 그때 고모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더군요. 그 모습을 본 전 앞뒤 잴 것도 없이 고모의 뺨을 후려쳐 버렸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감히 누구 머리채를 잡어? 이봐요 당신. 내가 아깐 잠깐 어릴 때 기억이 나서 주춤했는데 아직도 내가 6살 어린애로 보여? 착각하지 마. 당신 같은 건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추하게 늙고 자식한테까지 버림받았으면 세상에 순응하고 살 것이지. 어디 여기까지 찾아와서 감히 우리 어머니 몸에 손을 대? 당신 한 번만 더 내 가족한테 손대봐. 그땐 내가 내 직업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둬. 알았어? 됐다. 저런 쓰레기한테 귀한 네 목청 높일 가치도 없어. 너희 망할 거. 또 한 번 내 딸 눈에 띄었다간 내가 그 자리에서 요절을 내버릴 거야. 생선뼈로 더 얻어맞기 전에 얼른 안 꺼져? 우리 두 사람이 눈을 뒤집어 까고 소리치자 뻔뻔한 그 여자는 머리에 묻은 무조각을 털어내며 주랭랑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죠. 어머님, 딱 봐도 제정신 아닌 여자잖아요. 그러다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런 짓을 하셨어요. 내 딸 가슴에 피고름 낸 인간을 봤는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내 딸 얼굴에 손 올리는 쓰레기를 어떻게 그냥 둬? 애미라면 다 나처럼 물불 안 가리고 달려들었을 거다. 그건 그렇고 넌 괜찮니? 많이 무서웠지? 아유, 어디 저런 것도 인간이랍시고 고개를 들고 다니노. 이리 와, 이 엄마가 안아줄게. 제가 어린애예요. 진짜 제가 어머님 때문에 못 살아요. 그제야 저는 넘어지면서 심하게 까진 시어머니 한쪽 팔꿈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친 줄도 모르고 저만 챙기기 바빴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한 번 더 감정이 북받쳐 저는 길거리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울고 말았네요. 늦은 퇴근 뒤 고모 일을 들은 남편은 크게 붕괴하면서도 그 정신 나간 여자가 또 저를 찾아오진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 뒤 남편은 잠까지 줄여가며 저를 차에 태워 직접 출퇴근시켜주더군요. 잠이 부족해서 눈은 시뻘개진 채로 내 아내는 내가 지키겠다면서 말이죠. 게다가 또다시 찾아오면 이번에야말로 요절을 내주겠다며 시어머니는 세탁소를 운영하시던 시아버지를 끌고 저희 집 근처를 순찰까지 하셨어요. 다리도 불편한 분이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말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인간은 절대 한 번으로 포기 못할 인간이라며 고집을 부리셨죠. 정말로 고모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희 집 앞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냈는데
제게 가까이 다가오기도 전에 먼저 고모를 발견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뛰어가던 남편의 모습을 보고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론 다행히 그 여자의 뻔뻔한 낯짝을 본 적이 없네요. 이미 제 기억 속 그 여자가 두려운 사람으로 남아있듯 그 여자의 기억 속엔 제가 자신에게 반항 한번 못했던 약한 어린애로 남아있었기에 그런 무모한 겁박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었고 저를 지켜주는 가족들까지 함께였기에 그 여자를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뒤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정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세월을 우리 가족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더군요. 여보, 같이 100살까지 사이좋게 살다 가자더니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떡해요? 제가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되던 해 그만 시아버지는 앓던 지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물론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보다 슬픔이 컸겠냐마는 어린이날만 되면 가족들 몰래 아빠가 주는 용돈이야. 맛있는 거 사 먹거라. 하고 제게 용돈을 지어주던 시아버지가 자꾸 생각나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린이날을 제대로 챙겨본 적 없다던 제 말을 들은 후 시아버지는 항상 어린이날을 손주가 아닌 제게 챙겨주셨거든요. 그런 시아버지를 떠나보내니 시간은 항상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과 상의 후 혼자 남은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하루라도 더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자식에게 부담 지우고 싶지 않다며 거절하셨지만 끝내 우리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서울에서 결혼 준비를 하던 시동생은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걱정됐다며 우리에게 무척 고마워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쉬라는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어머니, 평생 주부로만 사셨던 분이 왜 갑자기 일을 하겠다고 하세요? 그동안은 네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했다만 이젠 너희 아버지가 없잖니. 얹혀 사는 마당에 이 젊은 나이에 자식들한테 용돈 다 쓰고 살기 싫다. 게다가 나도 이 사회에서 성인 한 사람 몫은 해내면서 살아보고 싶어. 그렇다고 내가 세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식당 일 같은 거 찾아보려고 한다. 네 아버지가 남긴 돈은 그리 많지도 않아서 그냥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급할 때 쓸 거야. 결국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구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국밥집에 주방일을 구하시더군요. 구청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되는 거리라 저는 가보지 않은 곳이었죠. 어머님, 일은 좀 할만하세요? 사장님은 잘해주세요? 그럼 나이도 많고 다리까지 불편한 날 써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니? 난 아주 즐겁게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거라. 시어머니는 첫 월급을 탄 날엔 선물이라며 저에게 예쁜 화분을, 남편에겐 넥타이 핀을, 저희 아들에겐 무려 로봇 장난감을 사주셨어요. 좋아하는 우리를 보며 시어머니는 마치 소녀처럼 웃으셨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근데 선물 받은 건 저인데 왜 어머님이 더 좋아하세요? 난생 처음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한테 주는 선물 아니니 좋아하는 얼굴들을 보니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어서 그런다. 시어머니의 뿌듯해하는 표정을 보니 그동안 괜히 시어머니를 말렸다 싶었어요. 평생 집에서 생활하셨던 시어머니께 경제활동은 나름의 즐거움으로 다가왔나 싶어 시어머니를 채용해준 국밥집 사장님께 고맙기까지 했죠. 그 사장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시어머니가 어떤 수모를 받으며 돈을 벌고 있었을 줄은 미처 상상도 못 해본 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 둘을 데리고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국밥집으로 향했어요. 정말 오늘은 수영 씨가 쏘는 거지? 아이, 그렇다니까요. 저희 어머님이 일하는 모습 꼭 직접 보고 싶었는데
저 퇴근할 땐 어머님이 퇴근 시간이고 점심에 가긴 좀 거리가 있어서 그동안 못 가봤거든요. 오늘은 과장님 배려로 30분이나 일찍 점심 먹으러 나왔으니까 다 같이 산책도 할 겸 전 저희 어머님도 뵈러 갈 겸 거기로 가자는 거죠. 아직 점심시간이 되기 전이어서인지 국밥집은 손님 하나 없이 한산했어요. 우린 주방과 가장 가까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는데 사람이 들어온 줄 모르는 건지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주방을 흘끔댔는데 주방 안쪽에 저희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자 반가움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를 부르려던 순간 주방 안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어요? 배국춘 씨, 지금 누구 장사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죄송합니다, 사장님. 죄송하다면 다야. 내가 같은 음식 제조한 후라이팬하고 냄빈 세제 아까우니까 절대 씻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고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던데 누구 마음대로 저 아까운 걸 버려? 해동한 지 나흘 넘게 지난 거라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쉰내도 나는 것 같고. 그런 건 국밥에 넣지 말고 단품인 제육용으로 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대충 양념 맛으로 가리면 된다고 했지.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죄다 버려버리면 대구 월급은 내가 어떻게 주겠어? 어? 나이 많고 경력도 없고 몸도 그 모양이면 센스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사장이란 남자는 저희 시어머니 어깨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패악을 부리고 있더군요. 두 동료는 저와 시어머니를 경악한 표정으로 번갈아 봤는데 그 와중에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의식 때문인지 한 명은 그새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고 있더군요. 저는 상상도 못한 광경에 부들대며 그 대화를 듣고 있었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끌고 나오고 싶었지만 순간 돈 버는 일을 너무 즐거워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이곳은 시어머니 직장이니 우선 참아보자 싶었는데 사장의 말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뭐라고 했어? 다른 데서 나이 많고 몸도 그 모양이라 안 받아준다고 시켜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정사정했지. 내가 또 마음이 약해서 손해볼 거 감안하고 불구인 당신 받아줬으면 적어도 나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겨우겨우 빌어먹는 주제에 뭐? 유통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먹을 걸로 장난치지 말라고? 내가 자꾸 당신 나한테 선생질하는 거 참다 오늘 고기를 버린 꼬락서니 보고 터진 거야. 당신 여기서 잘리면 다른 데서 받아줄 때나 있을 것 같아? 당신 남편도 일찍 골로 가고 큰아들 집에 얹혀 산다고 했지?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도 흔치 않은 마당에 다리 저는 짐짝 시모가 자기 용돈벌이까지 못한다고 하면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대놓고 말은 못해도 내가 남편간 고르는 눈이 아주 꽝이었구나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걸? 다리 병신 손님들이 보면 기분 나쁠까봐 주방에만 넣어놨더니 주방에서 삽질이나 해대고 당신 또 한 번 나한테 걸려봐. 그땐 평생 자식들한테 짐짝 취급받게 당장 여기서 잘라버릴 거야. 에이 재수없어. 그래도 사장님 이러다 손님들이 여기서 식사하고 탈이라도 나면 어째요. 저번에도 몇 번이나 재사용한 반찬 먹은 손님 식중독 걸려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도 자꾸 반찬도 재사용하고 유통기한도 안 지키시면. 근데 이 아줌마가 진짜 잔말 말고 오늘도 점심시간에 손님들 잔반 버리기만 해. 당신 내가 가만 안 놔둬. 이봐요.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님한테 욕을 해? 결국 제 인내심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 직장이라 우선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어요. 제 목소리에 주방 안쪽에 있던 사장과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하고 달려나오더군요. 그리고 저를 본 사장은 이내 인상을 구기고 저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마, 네가 어떻게 여길. 뭐야, 아줌마 며느리요? 아유, 이젠 식당에 가족까지 불러들여? 그래요. 내가 우리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근데 당신
당신이 뭔데 우리 어머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요? 뭐? 나보다 10살 어려 보이는 게 왜 이렇게 건방져? 그럼 당신은 적어도 이모뻘은 되는 우리 어머님한테 왜 반말을 해요? 뭐? 다리병신? 인격의 장애가 122개는 있어 보이는 인간이 누구더러 그딴 소리 하냐고요? 어머마, 우선 진정하거라. 어? 시어머니는 눈에 핏발까지 선 저를 말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그딴 망발을 내뱉은 그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이런 인간은 아주 본때를 제대로 보여줘야 돼요. 니까짓게 본때를 뭐로 보여줄 건데? 저딴 아줌마 지금 당장 내가 잘라버리면 그만이야. 잘리면 아쉬운 건 저 아줌마라고. 내가 일해달라고 사정사정했어? 한 번만 자기 써달라고 저 아줌마가 나한테 사정사정한 거야. 왜 이래? 이보쇼 아줌마. 당신 며느리가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오? 난 갈 곳 없는 아줌마 받아준 죄밖에 없는 선량한 사장이야. 사장이 돼서 운영 방식 가지고 직원한테 잔소리도 못해? 어? 이럴 거면 나도 아줌마랑 더는 일 못하지. 그래,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우리 어머님, 내가 당장 여기서 모시고 나갈 거니까 당신 혼자 일하든 말든 알아서 해보세요. 근데 당신 여기서 앞으로 더 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보니까 반찬 재사용에 유통기한 무시하고 쉰 음식 쓰고 밖에 보니까 돼지고기랑 김치 등 식재료 원산지도 다 국산으로 써 있던데 재료값을 그렇게 아끼는 당신이 재료를 과연 다 국산으로 썼을까요? 식품위생법 위반에 원산지 표기법 위반으로 조사 한번 들어가 봐요? 조사? 당신이 뭔데? 나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법을 들먹이자 그제야 그놈은 한 발 주춤했어요. 그리고 제가 외투 속에 감춰져 있던 공무원증을 꺼내 보이자 그놈 얼굴은 완전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발뺌해 보려는지 그놈은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나 구청 공무원이에요. 당신 오늘 사람 진짜 잘못 건드린 거예요. 알았어요? 공무원이면 뭐? 당신들이 어쩔 건데?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 당신들 식품위생과도 아니고 지금 단속 나온 것도 아니잖아. 근데 신고할 증거는 가지고 있죠? 제 말에 옆에 있던 동료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녹화한 동영상을 재생시켜 보여주었어요. 그제야 그놈은 진짜 큰일 났음을 깨닫고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건 또 언제? 저기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유, 제가 요새 장사가 안 되니까 일찍 노망이라도 났는지 나보다 어른인지 동생인지 영 헷갈려요. 정신과를 가봐야 하나? 제가 고의로 선생님 시어머니께 반말하고 함부로 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사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한들 자기 직원한테 일과 관련되지도 않는 신체적 특징까지 들먹이면서 그런 비하 발언을 합니까? 이건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난 식품위생법 위반 외에도 당신 그걸로 꼭 신고할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제발 봐주십시오. 요새 서민들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가난한 자영업자를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겁박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쓸 수 있는 정당한 공권력으로 이런 말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신은 정당하지도 않은 권력 오용으로 우리 어머님한테 갑질해야 되는데요. 가난한 자영업자 들먹이지 마세요. 당신처럼 직원들한테 갑질하고 속임수 써가며 장사하는 오염물들 때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겁니다. 어디 사람 먹을 걸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그걸 말리는 선량한 직원한테 어디다 대고 화풀이를 하냐고요. 어머니, 당장 앞치마 벗고 나오세요. 이런 데선 단 1분도 일해줄 필요 없어요. 어머니 시간이 억만 배는 아깝다고요. 배곡춘 씨, 제발 며느니 화 좀 가라앉혀 보세요. 나 이미 한 번 걸린 적 있어서 또 걸리면 영업 정지 최소한 3개월은 당할 겁니다. 예? 내가 그동안 돈도 너무 짜게 주고 말도 심했죠?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동안 덜 줬던 최저임금도 내가 다 물어줄게요. 내가 배국춘 씨한테 또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나란 일하는 우리 며느리 일을 무식한 제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에휴,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보탬 돼보겠다고 그동안 꾹 참고 버텨왔는데 그걸 하필 우리 며느리한테 걸려서 며느리 속만 더 상하게 만들었네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저 지금부로 그만둘게요. 배국춘 씨, 이대로 가면 점심 장사는 어떡하라고? 이봐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당장 나와버렸습니다. 두 직장 동료도 함께 우리 뒤를 따라 나왔는데 이미 점심시간이 되어 그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이 문 앞에 꽤나 몰렸더라고요. 다들 열린 미닫이 문을 통해 그 난리통을 모두 목격하고 경악한 표정이었죠. 그동안 계속 반찬을 재사용했다고? 쉰 재료도 썼었대. 나 어제도 여기서 점심 먹었는데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식당을 나온 전 우선 사과를 하며 직장 동료들이 식사할 수 있게 다른 식당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고맙게도 제게 증거 영상을 보내준 동료들은 자기들은 신경 쓰지 말라며 자리를 비켜주었죠. 그제야 저는 죄인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저런 인간한테 그런 대우를 받고 계셨던 거예요? 대체 왜 그러셨어요? 미안하다. 난 그냥 어떻게든 너희한테 침이 되고 싶지 않았어. 나도 한 사람 몫이라며 너희한테 도움되는 애미로 살고 싶었다. 근데 경력도 없고 다리도 이 모양이니 받아주는 곳이 없더구나. 겨우겨우 사정해서 취직한 곳이 저기였는데 돈도 덜 주고 저렇게 갑질을 해대도 다른 갈 곳이 없으니 꾸역꾸역 버텼다. 그렇게 돈 벌어서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고 나도 어엿한 사회인이라고도 느껴지니 뿌듯했거든. 그래도 사람 먹는 걸로 저러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동안 계속 사장을 설득하고 몰래 음식을 버리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에 대놓고 야, 너거리면서 비하 발언과 쌍욕까지 서슴지 않더구나. 그래서 나도 여기서 노래일 못할 것 같다 생각하고 요 며칠간 구청에 신고할 증거 사진들을 찍고 있었어. 이런 곳은 내가 그만두더라도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딱 그 와중에 하필 네가 왔던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충분히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사진들을 여러 장 휴대폰을 통해 보여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다 어머마. 옆에 있던 사람들 네 직장 동료들이지? 아휴, 많이 창피했겠다. 아휴,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어머님. 오히려 어머님이 이런 걸 겪고 계신 줄도 모르고 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운데요. 어머님, 돈 벌지 마시라고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랑 약속해 주세요. 어머님을 무시하는 인간 아래선 앞으로 돈이든 뭐든 절대 일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네? 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알았다. 미안하다. 그날 전 근처 편의점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삼각김밥에 컵라면을 사 먹었어요. 둘 다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마주보고 밥을 먹는데 서로 얼굴이 웃기기도 하고 그 와중에 라면은 맛있어서 둘 다 갑자기 박장대소를 하기도 했네요. 시어머니를 택시에 태워서 보낸 전 곧장 구청으로 들어와 식품위생과에 그 국밥집을 고발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빨리 급습해달라는 제 말에 식품위생과에선 점심시간이 끝나고 즉시 국밥집에 단속을 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 일하던 지인의 말에 따르면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었던 게 국밥집 사장은 단속을 나갔을 때 뭘 버리고 은폐할 정신도 없었다고 하네요. 뒤늦게 도착한 손님들은 그 국밥집의 행태를 알 리 없었으니 점심시간에 맞춰 손님들은 밀려들었고
주방 일을 할 시어머니가 그냥 가버렸으니 사장은 얼떨결에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던 거죠. 어떻게든 상한 재료들이라도 처분해 보려고 한 모양인데 일부는 유통기한 부착도 되어 있지 않은 채 비닐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이니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일부는 손님들 음식으로 나갔을 테니 증거로 당연히 회수되어 도저히 발뺌할 수도 없게 됐다고 해요. 게다가 제 예상대로 그곳에서 쓰던 식재료들은 대부분 국산이 아닌 수입산이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원산지 표기법 위반이었죠. 게다가 저는 정말로 그 인간을 최저임금 미지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까지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를 힘없는 약자라고 치부하고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려 한 그놈을 어떻게든 더 응징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놈은 저희 시어머니께 2달간 적게 지급한 나머지 임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끝까지 소송을 걸어 괴롭히겠다고 했거든요. 제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식당은 이미 한 번 같은 건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기법 위반 중 미표기가 아닌 거짓 표기는 벌금이 세서 꽤 강력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요. 그에 비하면 그 사장이 역시나 물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은 벌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죠.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후 시어머니와 전 남편과 시동생에겐 식당을 신고했다는 것 외에 시어머니가 사장에게 당했던 부당 대우에 대해선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며느린 저만 해도 이렇게 속이 상하는데 자식들은 오죽하겠나 싶어 서로 입을 맞춘 거죠. 시어머니는 그 식당을 그만두고 나서도 다른 일자리를 계속 찾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다리와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항상 풀이 죽은 채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상의 후 시어머니를 위한 회심의 선물을 내놓았답니다. 뭐야? 아이 뭔데 이렇게 차에서부터 눈을 감고 내리래? 여기가 어딘데? 이제 눈 뜨세요, 어머님. 그건 바로 남편과 제가 큰맘 먹고 인수한 작은 프랜차이즈 식당이었어요. 위치도 좋고 안정된 매출이 자리 잡은 곳이라 권리금을 세게 내긴 해야 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정해진 요리법도 전수받으실 수 있고 오래도록 일했다던 매니저분도 있었기에 시어머니께 아주 제격인 곳이었죠. 사실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식당에서 경력을 쌓아 죽기 전에 자기 식당 한번 내보는 게 남은 인생 동안의 유일한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국밥집에서 일하는 건 힘들었지만 자신이 직접 한 요리를 먹고 즐거워하던 손님들 표정을 보니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아 힘이 났다고 말입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저와 남편은 더 늦기 전에 시어머니의 소원을 이뤄드리기로 한 거예요. 어머님,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음식점 직접 운영해보고 싶다던 소원 꼭 이뤄드리고 싶었어요. 본사 교육도 받고 기존 사장님께 이것저것 전수도 많이 받으셔야겠지만 그래도 곧 어머님 가게가 될 거예요.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여기 음식 원래 좋아하셨잖아요. 집에서 직접 여러 번 만들어 보기도 할 정도로요. 에휴, 아니 너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어떻게 이런 고마운 생각을 했어? 이래 봬도 어머님 며느린 공무원이고 어머님 큰아들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차장님입니다. 거기다가 괜찮댔는데도 기어이 서방님하고 동서도 조금씩 보탰어요. 이게 다 어머님이 자식들을 효자로 키우셔서 얻으신 결과 아니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자식들 돈을 이렇게 막 써도 되려나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저희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계속해서 고맙다고 우는 시어머니를 저는 뒤에서 꼭 껴안아 드렸습니다. 남편 또한 옆에서 몰래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있었죠.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시어머니는 베테랑 사장님이 다 되어 식당을 종횡무진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걱정되어 남편과 자주 일을 도우러 들렀는데 그때 전 사장님 때부터 오래 근무하셨던 매니저님이 웃으면서 이러시더군요. 웬만한 20대 직원보다도 열정적이세요.
물론 사장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지금 사장님처럼 일을 행복하게 하는 분은 처음 본다니까요. 직원들한테도 엄청 잘해주셔서 덕분에 요즘 직원들 분위기도 엄청 화기애애해요. 매니저님의 말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요즘 몸은 고달플지언정 표정은 더없이 밝아지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평생 몸이 불편했던 자신이 남들과 섞여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원래 하고 싶었던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건강이 도와주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장사를 놓지 않을 거라고 하시네요. 비록 시어머니가 너무 바빠져 저와 데이트해 주실 시간이 줄긴 했지만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정도는 제가 양보해 드리기로 했답니다. 아, 그때 저를 도와주고 제가 점심을 사주지 못한 두 명의 직장 동료들에겐 제가 세 번이나 밥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시어머니는 미안하고 고마웠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며 두 사람을 자신의 식당에 초대해 밥을 대접해 주시기도 했어요. 아유, 저희가 한 건 동영상 찍고 수영 씨 옆에 있어준 것밖에 없는데 너무 민망하네요. 그래도 그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덕에 한 방 먹일 수 있었잖아요.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미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해서 꼭 한번 식사 대접하고 싶었어요. 정 부담스러우면 우리 며느리 시어미이자 엄마로서 직장 동료분들께 식사 대접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수영이 정말 잘 부탁합니다. 제 엄마로서 지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던 사람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라 그날 저는 세 사람 몰래 눈가에 눈물을 훔쳤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국밥집은 결국 영업소 폐쇄 조치를 명령받았어요. 사람이 학습이 안 되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그 사장은 문을 닫았다 연 뒤로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며 장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식당에서 난리쳤던 모습을 본 손님들이 이후에도 낌새가 이상하자 너도 나도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 국밥집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방향은 하나예요. 어렵게 만든 가족이란 울타리가 절대 무너지지 않게 아내로서 또 며느리이자 딸로서 그리고 엄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말이죠. 저에게 가족이란 평생을 갈구해왔던 제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소중한 존재니까요. 또한 과거 고모라는 악몽이 저를 다시 찾아왔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똘똘 뭉쳐 저를 지켜준 것처럼 전 앞으로 우리 가족을 열심히 지켜낼 겁니다. 시어머니를 괴롭힌 식당 사장을 응징하고 시어머니의 꿈을 지켜드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연을 들으신 것처럼 저희 시어머니는 다리가 조금 불편하십니다. 그로 인한 상처도 많으셨고 실제로 제 사연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셨죠. 하지만 제 고모나 저를 대놓고 깔아뭉갰던 예전 남자친구의 엄마, 그리고 제 사연 속 국밥집 사장처럼 세상엔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기형인 사람이 훨씬 더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러니 부디 여러분께선 사람을 볼 때 외형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아졌을 때 무작정 약자를 무시하고 이용하려고 들었던 제 사연 속 악인들 같은 사람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따뜻함이 넘쳐나게 되면 외로움에 몸서리치던 저 같은 사람들이 저희 시댁 식구들 같은 귀인을 더 많이, 더 빨리 만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긴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